방금 소개받은 경북대학교 물리학과 이영철입니다. 어제 권호진 교수님 그리고 김동호 교수님 또 방금 권면 소장님께서 여러 가지 강의를 재밌게 많이 또 잘 설명해 주셔서 제가 이제 한결 어깨가 가벼우면서 또 어깨가 무겁습니다.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내가 해야 될 부분 중에서 많은 부분을 일찍 해주셨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다시 내용을 그대로 이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어깨가 가벼워졌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제 사실은 93년에 이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 들어가서 2003년까지 10년 동안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제가 같이 일하던 고자기장 극저온 그룹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정훈 교수님하고 권면 소장님께서 일하셨던 그 플라즈마 관련 부서 우리 같은 대형 공동 연구기기부라고 하는데 같이 있는데 저는 이제 사실은 전공이 고체 물리학이고 또 그 중에서 또 전공은 고온 초전도 전공이고 해서 이제 관련은 물리하고 관련되는 분야라서 같이 일을 하게 됐고 또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K스타를 짓겠다고 해서 나섰을 때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서 초전도 초자를 들어본 사람은 이제 제가 유일했어요. 초전도 전공한 사람 유일한 사람이어서 이제 K스타 일에 같이 관여를 하면서 일을 같이 해서 인연을 맺었는데 사실은 나는 또 플라즈마는 또 배우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플라즈마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뭐 하기는 하는데 무슨 소리인지 잘 못 알아듣겠고 그래서 그러면서 끌려서 일을 하다 보니까 언젠가는 좀 알아듣게 되고 뭐 그렇게 됐어요. 그런 맥락 속에서 지금 이제 우리 학부 학생들도 있고 대학원생도 있고 한데 이야기를 들으면 무슨 소리 하는지 귀신 찌라가 먹는 소리일 수가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플라즈마는 물리에서 다루기가 가장 어려운 영역 속에 들어가 있어요. 무슨 소리냐 하면 우리가 이제 그 중력 문제를 풀어볼 때 투바디 이 두 개의 개체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 금방 계산해요. 금방 계산해서 이제 하면 답이 딱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쓰리바디 세 개가 되기 시작하면 이제 머리를 뻑뻑 끓기 시작해야 돼요. 그죠? 네 개, 다섯 개 하면 이제 아이고 뭐 모르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많아지면 또 쉬워요. 이제 통계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 통계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 아니면 exact solution 정확한 해를 구할 수 있는 부분 그 중앙에 있는 것들이 딱 전형적인 것이 플라즈마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상당히 접근하기가 힘듭니다. 이게 exact solution도 잘 안 되고 그렇다고 통계로 처리하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어려워요. 어렵고 그래서 이제 하다 보면 어려운 일을 하려고 하니까 정확하게 방정식도 못 만들고 정확하게 뭐 통계 처리도 안 되니까 여러 가지 모델들이 많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머리 좋은 사람들이 해야 되고 그래도 또 그 사람들이 했는 것은 한계가 있고 뭐 그래서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물리 분야에서 보던 사람들은 무슨 저런 일을 이야기를 하냐 하는 그 심적 장애물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라즈마를 접근하기 하나 힘든 게 하나 있고요. 물리하는 사람들한테. 두 번째 이제 또 오늘 내가 이야기하는 초전도는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이제 초전도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이제 고체 물리에서 다루는 분야인데 고체 물리학이라고 하는 분야 자체가 20세기에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이제 엑스레이를 통해 가지고 엑스레이 이제 회절 현상을 보면서 이야기를 이제 고체 물리를 정상적으로 이제 공부해 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이와 같이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20세기 초에 양자역학 문제를 도입하게 됐어요. 그래서 고체 물리를 배우려면 양자를 모르고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고체 물리 중에서도 대표적인 양자 현상이 초전도라. 내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고체 물리에서 배우는 것이 난이도가 10이라면 초전도는 또 거기다 한 10을 곱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고체 물리에서 양자로 풀려고 하면 주기적인 이제 그 포텐셜 위치 함수가 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이온들이 주기적으로 놓여 있다. 이 결정 구조에서 보면 이 주기 문제를 풀면 돼요. 이 문제는 양자역학 시간에 쉽게 풀 수 있던 문제들이었거든. 그런데 고온 초전도 현상은 그 많은
이제 이온들에서 전자들을 내서 자유전자를 내서 자유전자들 중에서 얘네들이 쌍을 이루어 가지고 초전도 상태를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이것이 역시 정말 매니바디 프로블럼이야. 이게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게 양자 문제인데 이 문제를 풀기가 무지무지 어려웠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거의 한 40년이 걸려서 풀 수 있었던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쉽게 학생들한테 설명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김동호 교수님께서 상당히 이제 개괄적으로 스케치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었어요. 이 두 가지가 짬뽕되는 부분이 핵융합에서의 초전도라. 그러니까 이제 머리가 딱딱 아픕니다. 딱딱 아픈데 이거를 학부 학생들에게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식을 많이 내가 배제를 했는데 수식을 쓰면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하나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 수식을 좀 배제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또 뭐냐 하면 내가 플라즈마 하던 사람들, 핵융합 하던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면서 겪었던 어려움들이 있어요. 내가 못 알아들었으니까. 왜? 나는 내일 하기도 바빴는데 저 사람들 하는 이야기를 다 알아듣기에 시간이 부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르고 지나갔던 것들이 언젠가는 무슨 이야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 속에서 내가 좀 이렇게 전반적인 오버뷰를 좀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하고 오늘 강연을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핵융합의 어려움은 내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핵 분열, 다시 한번 원자력 발전은 자연이 원하는 반응이에요.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우라늄을 농축을 시켜서 그 다음에 처음에 딱 체인 리액션이 시작되면 충분한 농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가 연쇄 반응이 일어나서 터져요. 거기 이제 원자탄이라. 그래서 원자탄은 뻥 터지니까 얘를 천천히 터지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원자로다라고 이해를 하면 큰 틀에서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농축을 하고 얘가 빨리 터지려고 하니까 터지는 것을 막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제어봉을 집어넣어서 감속을 시키면 됩니다. 이제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그런데 핵융합은 반대로 잘 안 일어나려고 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핵융합이 일어나는 자연현상에서 대표적인 현상이 태양이야. 태양에서 보면 이 핵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이게 크로스 섹션이 작다고 이야기하죠. 이제 다시 말해서 반응하는 확률이 매우 낮은 놈이라. 그러니까 이 특별히 이제 수소 리액션 자체는 엄청나게 큰 놈에서 정말로 조금 일어나는 반응들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플라즈마를 엄청나게 가두고 있으면서 그 중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는 거니까 얘네들 가두어야 돼요. 가두어 놓고 옹기종기 모이고 있어서 이놈의 시키들이 붙어라고 해야지 되는 거야. 그러려고 하면 쉽게 말해서 태양 만들면 돼요. 우주가 그걸 원했으니까. 그게 우리의 답이야. 근데 그 답이 아닌 새로운 어떤 것들, 태양을 지구에 갖다 놓기 어려우니까 다른 방법을 찾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주에서 잘 보이지 않는 걸 찾는 거예요. 안 되는 걸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DT 프로세서로 해서 그걸 찾으려고 하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하라고 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꾸 하라고 시켜야 되니까 우리가 인간이 개입해야 되는 것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어렵다로 이해를 하면 큰 틀에서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간이 이와 같이 어려운 길을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죠? 나는 에너지 문제를 얘기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에너지 절약이에요. 에너지 절약하면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손쉽다기보다 가장 값싸게 아니면 가장 자연 친화적으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1번입니다. 두 번째 할 수 있는 것이 재생에너지야. 왜?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를 계속 재생하면 되니까. 이것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 현재의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우리 80억 인구가 정말로 에너지 소비를 줄여서 우리 대구에서 경주 올 때 버스 타고 오지 말고 다 이게 타박타박 3일 동안 걸어오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 근데 이거는 어렵지 않다는 거야. 자, 그렇다면 이제 대안의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하면 결국은 핵융합이 그나마 대용량으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맥락 속에서 이제 필요악이에요. 사실은 이제 핵융합 없이 갈 수 있으면 좋은데
피해가기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자, 이런 맥락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핵융합 연구가, 특별히 핵융합 롤을 만들려고 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한국은 이제 20세기 말, 1990년대 한 중반쯤에 이제 본격적으로 핵융합 연구에 발을 들이는, 물론 그 전에 이제 뭐 작은 규모의 토카마크들 한국에 있었죠. 뭐 스누트도, 스누트 79도 있었고, 뭐 카이스트에도 토카마크 작게 있었지만, 핵융합 발전을 위한 연구로 본격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K-스타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K-스타가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이터 과제라고 하는 것은 인류가 한번 정말로 핵융합을 토카마크라는 장치를 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한번 공학적으로 한번 검증해 보는 겁니다. 이터가 망하면 나는 지금 당분간 핵융합은 망한다. 왜? 인간이 지금 상상할 수 있는 뭐 재원을 확보해서 제일 큰 장치를 만들어서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까보자 그랬는데 깠을 때 이게 황이다 이러면 끝이죠. 뭐 상당한 오랫동안 끝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터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거다라고 일단 가정합니다. 그러고 나면 다음 단계에 원자 롤을 바로 짓느냐, 아니 핵융합 롤을 바로 짓느냐, 그거 아니에요. 이제 이터는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검증해 봤으면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실제로 모델을 하나 지어 봐야 되겠죠. 프로토타입 짓는다는 것이 이제 데모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오케이, 여기서 이제 전력도 다 해보고 했으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 단계에 들어가자라고 하는 것이 플랜트예요. 그래서 좀 호흡을 길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라이프타임에 핵융합에서 전기를 끌어쓸 수 있을지, 뭐, 기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이제 권면 교수님, 박사님께서 마지막에 이야기했듯이 에너지의 수요에 의해서 이 스텝들은 결정될 거고 얼마만큼 단기간으로 올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그런 맥락 속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제 조금, 이거는 어저께 넘어갔으니까 다시 한번 내가 조금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조금 넘어갈게. 이거 다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네요. 저기 좀 자료가 좀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뭐, 이렇게, 꼭 다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순서도 좀 바뀌었고 그랬습니다. 자, 이제 이게, 토카막 장치입니다. 이게 이제 이터의 모양새인데요. 자, 핵융합 할 때 왜 초전도를 이야기하느냐 하는 것은 첫 번째 이겁니다. 플라즈마를, 아까 이야기했듯이 모아야 돼요. 플라즈마를 모아야 되는데 플라즈마를 모으려고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물을 퍼서 물을 모은 상태로 유지하려면 그릇이 필요하죠. 그 그릇, 플라즈마를 담는 그릇이 필요한데 플라즈마를 담는 그릇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가 아까 태양 이야기하면서 중력이에요. 중력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니까 얘네들을 모아서 못 도망가게 하면 이제 그게 그릇이죠. 여기 이제 컵이 있다는 컵은 물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죠? 그럼 물을 집어넣었을 때 물이 못 도망가게끔 한 장소에 유지를 하게 했으면 그것이 그릇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중력이 그릇이에요. 두 번째 그릇은 뭐냐 하면 관성이에요. 쏴가지고 그냥 관성이 어디서 달라붙게 해서 못 빠져나오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레이저 핵융합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이제 세 번째 그릇은 뭐냐 하면 자기장이에요. 자기장은 왜냐 하면 여러분도 일반 물리 시간에 배웠듯이 자기장을 걸면 자기력이 있잖아. Q 곱하기 V 크로스 V 형태의 자기력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장에 뱅글뱅글 도는 회전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하를 띄고 있는 입자는 뱅글뱅글 도니까 요 원궤도 바깥쪽으로 도망을 못 가지요. 여기는 자기장이 플라즈마를 가둘 수 있는 그릇이에요. 그러면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핵융합 롤을 쓰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 일단 중력 그릇은 어려워요. 왜 중력 그릇은 어려운가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의 기본 힘은 세 가지라고 배웠잖아요. 물리 시간에 뭐 네 가지로 배웠을 수도 있고, 첫 번째는 중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자기력이 있어. 그 다음에 약한 상호작용, 강한 상호작용. 그러면 이제 최근에는 전기적 약한 상호작용이라고 그래서 중력, 전기적 약한 상호작용, 강한 상호작용 이 세 가지를 배운단 말이에요. 전통적으로 우리 네 가지라고 한번 해보죠. 중력은 전기력에 비해서
한 10의 한 38승배 이상이 작아요. 무지무지 작다. 0.000000 해가 38번째 1이에요. 그러니까 10의 38성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1조, 10조, 100조, 1000조. 모르겠어. 38. 분의 1 크기가 중력이라. 그 중력을 가지고 얘네들을 모으려고 하니까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들, 플라즈마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들이잖아. 안 모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만큼 커야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금방 알아들었어. 이거는 이제 불가능. 오케이. 이제 이거는 관로 밖으로. 두 번째 이제 관성 문제를 가지고 이제 레이저 핵융합을 하는 거는 군사적인 목적에서 사용을 좀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그래서 얘도 지금 상용화를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자, 전기력이 그나마 저거들끼리 상쇄돼서 모을 수 있는 크기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기력, 다시 한번 말해서 자기장을 가지고, 플라즈마를 가두는 그릇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장이 필요한데, 자기장을 만드는 방법은 자석 쓰면 돼요. 연구 자석을 쓰면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힘드니까, 큰 규모로 만들기 힘드니까, 이제, 이게, 전자석을 만들어야 돼요. 전자석을 만들면 문제가 어디 있느냐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도체에다가 전류를 흘려서 전자석을 만들면 자기장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도체는 저항이 있으니까 열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무한정으로 키울 수는 없어.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전자석으로 만들었을 때 실험실에서 해볼 수 있는 가장 큰 자기장이 한 2에서 3테슬라입니다. 그것도 뭐냐 하면 매그네틱 포어를 사용해가지고 좀 안에 필드를 포커싱 시켰을 때 그래요. 그러면 이제 더 높은 자기장을 이제 그 큰 문제, 냉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이 너무 나니까 물로 식혀야 돼요. 물로 식혀야 되니까 얘를 크기를 할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더 높은 자기장을 가려고 하니까 방법이 저항이 없는 물질, 뭐냐? 초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전도 자석이 여기에 이슈로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핵융합 장치에서 자석을 가두는 그릇인 요게 이제 초전도 자석인 요렇게 생겨먹었는 것이 이제 토로이달 방향, 도나스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도나스 도넛이 있으면 도넛의 껍질에 이제 이렇게 고리 모양으로 이제 그 반지를 꼭꼭꼭꼭 끼워 넣어가지고 도나스를 쫙 연결시키는 모양새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솔레노이드가 이렇게 도나스 모양으로 쫙 되어 있으니까 안에서 뱅글뱅글 돌면서 무한 반복을 이렇게 하면 해줄 수만 있다면 얘는 플라즈마는 바깥쪽으로 빠져나가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도넛 안에 갇혀져 있는 플라즈마 만들겠다는 것이 토카막에서 하는 겁니다. 아까 이제 그 콘명 교수님도 박사님도 그렇고 권호진 교수님도 그렇고 했는데 이제 그 아이디얼 MHD에서 이제 자기장을 걸어주면 빙글빙글 가는데 직선으로 갔다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미러 장치라 그래서 양쪽을 꽉꽉 잡아주면 소시지 잡듯이 딱 잡아주면 안에서 계속 바운스 돼서 왔다 가는 하는 장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미러 장치라 그러는데 한국에도 이제 그 한빛 장치가 그런 미러 장치의 반쪽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뭐 그거는 이제 벌써 이제 아웃 오브 데이트 돼 있으니까 그렇고 이제 최근에는 그 토카막이 그나마 이제 기술적으로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이제 스텔러레이트도 이야기 나왔는데 스텔러레이트는 원칙적으로 비슷한 모양인데 아까 필드가 어떤 식으로 꼬이느냐 하는 문제를 좀 정리하는 것들입니다.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자기장이 필요하다. 알아들었어요. 자, 그러면 얼마나 큰 자기장이 필요하냐? 로선 크라이테리언 아까 배웠잖아요. 그죠? 플라즈마의 그 덴시티도 커야 되고 그다음에 컨파인먼트 타임도 커야 되고 그다음에 온도도 높아야 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플라즈마는 실제로 거의 진공 상태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밀도를 높여야 돼요. 밀도를 높여야 돼요. 태양에서 충분히 밀도가 높다면 중력 때문에 옹기종기 모여있어요. 밀도가 높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스테이블해서 다시 안정적이어서 안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아야 돼요.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온도도 높아야 돼요. DT 프로세스를 하니까 대충 한 뭐 몇억 도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로선 크라이테리아를 만족시켜야 되고 그다음 아까 이제 베타 리미트 이야기도 했고 그렇게 다 보면 알아들으면 뭐냐 하면 높은 자기장이 무조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플라즈마 크기도 무지무지 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제약 조건 속에서 이 틀을
엄청나게 큰 장치로 엄청나게 높은 자기장을 만들어 보자는 거야. 네 만들 수 있을 때가 최대한 자기장을 올려도 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높은 자기장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주 단순무식하게 아무 생각하지 않고 자석을 만들면 무조건 네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자기장을 만들어라. 그거 요구할 거잖아. 그죠? 그러면 이제 초전도하는 사람들 좋지. 이제 니는 제일 비싼 장치를 묻지마 구매를 하겠다는 거죠. 돈이 얼마 들어도 좋으니까 만들어도 이 게임이 돼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뛰어듭니다. 뛰어드는데 지금 현재 자석으로 만들 수 있는 뭐 기술적으로 최고의 자기장이라고 합니다. 기술적으로 최고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최고의 성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얘가 안 뽀개지고 오랫동안 쓸 수 있을 정도, 그 다음에 사고가 안 나는 정도로 설계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큰 틀에서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도나스를 만드는 매그넷 필드가 TF라고 합니다. 토로이달 필드 코일, TF 코일이라고 합니다. 이제 도나스를 만드는데 아까 이제 우리가 봤지만 도나스를 만들게 되면 도나스 안쪽은 필드가 커요. 바깥쪽은 필드가 낮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 우리 인보드라고 그러고 아웃보드라고 하는데 인보드, 아웃보드 사이에 자기장의 세기도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베탈 리밋 문제도 이야기하고 할 때도 쭉 이야기했듯이 결국은 뭐냐면 쉐입을 다시 말하면 플라즈마의 형태를 도나스 형태보다도 찌그러진 도나스 형태, D자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라 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D자 모양으로 이렇게 만드는데 D자 모양을 만들면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장이 안쪽 부분이 더 세요. 바깥쪽 부분이 더 약해.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기장이 크기가 다른 게 하나 문제가 있어요. 두 번째 잘 생각해 봐봐. 솔레노이드 만들 때 D자 모양으로 만든 거 한 번 본 적이 있어? 없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원형에다가 감아요. 원톡에다가. 그건 뭐냐 하면 자석을 감으면 얘네들이 훅 포스라고 해서 약간 밀어내게 돼 있어. 밀어내면 자연적으로 밀면 동그랗게 밀려져요. 동그랗게 밀리는 것을 D자로 만들려고 하면 힘을 주고 막아야 될 거잖아. 그지? 막아야 돼요. 그렇잖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안에서 이제 전선기 안에서 밉니다. 미는데 얘네들이 이제 이터 경우에 최고 자기장이 걸리는 부분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11.8테슬라, 얼출 12테슬라쯤 돼요. 그 다음에 거기에 흐르는 전류가 얼마쯤 되는가 하면 60kA 또는 65kA 왔다 갔다 합니다. 60kA, 6만 암페어. 6만 암페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그지? 뭐 우리가 뭐 몇 조 이야기 하다가 뭐 6만 한번 생각해 봐봐. 6만이면 뭐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5만이라고 치자고. 5만 파워는 뭐야? I 제곱 말이잖아. I 제곱이 얼마예요? 5 곱하기 10의 4승이 5만 암페어야. 그러니까 25 곱하기 10의 8승, 그러니까 2.5 곱하기 10의 9승이야. 그지? I 제곱이. 여기 10의 9승이면 기가잖아요. 1옴이면 1기가줄이 소비되는 전류의 양이라. 1옴짜리. 여러분, 1옴이 뭐 높은 저항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수만 암페어를 또는 10만 암페어를 흘리려고 하면 저항이 무지무지 작아야 되고 그 높은 전류가 흐르면 안에서 힘을 받아야 자기장 속에서 도선이 힘을 받아야 되니까 엄청나게 큰 힘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전선으로 가면 다 터져버려. 그래서 생각했던 것이 뭐냐 하면 안 터지는 방법. 그래서 허벌나게 강한 껍질로 싸가지고 꽉 묶자는 거예요. 그래 놓고 터지지 않게 감자는 겁니다. 그 모양새로 감으려고 하니까 기술적으로 문제가 참 많아요. 이런 문제가 하나 있다 하는 거 하나고요. 두 번째 자기장의 자석의 종류는 여기 이제 폴로이달 필드 코일이라고 해서 PF 코일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예. 여기 이제 PF 폴로이달 필드 코일, 여기에 이제 폴로이달 필드 코일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요한 것이 여기 센츄럴 솔로이노이드라고 해서 중심부에 척추 모양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얘네들은 무슨 역할을 하는가 하면 일단 센트럴 솔로노이드는 오미키팅 오케이 뭐냐 하면 플라즈마 전류가 흘러야 되겠지, 그죠? 전류가 흘러야 되니까 얘가 트랜스포머 역할을 해요. 이제 변압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뭐냐면 자기장을 걸었다가 확 내려. 확 내리면 원자라고 하는 것은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기장을 확 내리면 뭐가 발생해야 돼? 유도전압이 생기지. 유도전압이 생기니까 양의 전하를 띠고 있는 핵과 음의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가 어떻게 돼? 반대 방향으로 휙 돌게 되겠지. 그러니까 전자가 껍질이 벗겨져요. 벗겨지면서 돌게 돼. 돌게 된다는 말은 운동 에너지를 가진다는 말이지. 운동 에너지를 가진다는 말은 에너지가 높아졌으니까 온도가 올라갔다는. 처음에 이게 오믹 히팅이라서 전류를 흘린다는. 전류를 흘려서 히팅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PF 코일이라고 하는 것은 플라즈마의 아까 이제 모양새가 D 쉐입으로 만들어야 되고 뭐 하이베타를 키워야 되고 하고 할 때도 플라즈마의 사이즈와 쉐입, 모양을 결정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총 큰 틀에서 보면 3가지 종류의 초전도 자석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얼마만큼 터프한 타스크인지를 내가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자료는 이제 주로 여러 가지 자료를 내가 얻을 수 있는 자료들을 다 모아가지고 했습니다.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 대구 경북 출신인 최창호 박사님이 지금 이제 이터에서 최근에 프로모션 됐다 그랬죠. 무슨 이제 좀 또 다시 올라갔다 그러대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서 발표했던 자료 중에 하나인데, 이터의 초전도 자석이 10,000톤이에요, 10,000톤. 10,000톤. 질량이 10,000톤인데, 10,000톤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이지스함이 세종호잖아, 그죠? 근데, 이게, 세종호라 그래? 세종대왕호가 7,000톤이래. 그러니까, 배 한 척보다도 더 무거운 거지, 그치? 근데 지금 현재는 배 한 척보다 더 무거운 초전도 자석을 액체 힐륨으로 냉각을 해야 돼요. 이거 보통 생수 한 병 얼마 하나? 500원. 리터에 500원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액체 힐륨은 리터에 한 2만 원쯤 해. 2만 원. 또 3만, 요새 좀 올라서 3만 원은. 1리터에 3만 하는 게 뭐가 있나? 오, 완다, 뭐? 술, 위스키 3만원짜리 한국에서 뭐, 캡틴 큐 이런 거 사면 3만원에 충분히 사지, 그지? 뭐, 세금만 지하면 뭐, 이렇게, 조니오카도 충분히 살 거예요. 3만원 대충 이게 위스키 값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종대왕함을 위스키에 풍덩 담가가지고 뭐 장난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이게 얼마나 무식한 일을 하고 있느냐. 그거 보면 됩니다. 이 무식한 일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짓을 하기 위해서 전체들을 구조물을 가지고 뭐 안에 막 해가지고 이제 안에 구조물도 만들고 베큐um 베슬도 다 만들고 하는데 이터가 얼마만큼 무식한 일이냐 하면 이터에 진공을 만들고 뭐 안에 지지 구조를 만드는 것이 여기 베큐um 베슬 안에 진공을 만들어야 안에 플라즈마를 진공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얘네들이 8,000톤이라 아까 초전도 자석이 몇 톤이라 그랬어요? 10,000톤. 여러분들 파리에 가보면 에펠탑 뭐 거대한 게 하나 있지, 그죠? 걔가 7,000톤이라 7,000톤. 그러니까 에펠탑 한 개 또는 세종대왕호를 한 개 위스키에 집어넣고 하는 일을 하니까 이 일들이 얼마나 어렵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일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2050년경에 우리가 초전도 해교갑 장치를 상용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2050년이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부터 한 35년 또 40년, 그죠?
35년, 40년이 이 전에, 후의 일이니까 기술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 고민해서 오늘 하는 강연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30분가량을 이제 각설만 하다가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어제 김동호 교수님께서 이야기를 했죠. 초전도의 특성은 두 가지다. 완벽한 전도성, 다시 말해 저항이 빵. 두 번째, 완벽한 반자성. 다시 말해서 얘가 자석인데 자기장을 걸면 반대의 극성을 가지고 있는 완벽한 반자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초전도체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에요. 제일 처음에는 초전도체를 발견한 카멜링 온네스라는 교수가 이게 완벽한 반자성을 몰라서 저항이 0으로 딱 사라지는 것을 보니까 전도성이 울트라 슈퍼다. 그래서 슈퍼 컨덕티비티라고 하는 명명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1930년대에 오면 이제 발트 마이스너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퍼펙트 컨덕티비티를 이야기하죠. 퍼펙트 다이맥티즘을 이야기해요. 반자성. 독일의 이제 가킹이라고 하는 뮌헨 부근에 가면 이제 발트 마이스너 연구소가 있어요. 발트 마이스너 연구소가 있는데 발트 마이스너 연구소에 이제 그 마이스너의 업적을 기려서 이제 연구소를 만들었고 거기 이제 소장들은 이제 그 유명한 소장들입니다. 이제 발트 마이스너 연구소 지금 소장은 그 루돌프 그로스라는 교수인데 거기 석자 교수인데 나하고 학위할 때 옆방에 있었어요. 같은 교수 밑에서 이제 바로 옆방에서 내보다 한 5대 선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매일 가가지고 나는 가서 묻고 5대 선배는 모르면 가서 묻고 그다음에 길거리 같이 장난치고 이런 분인데 이제 지금은 이제 마이스너 연구소 소장이 됐어요. 근데 이제 마이스너 효과가 왜 중요하냐 하면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 왜 중요하냐 하면 내가 보기에는 퍼펙트 컨덕티비티보다는 이거 없어도 이것만으로 다 설명이 될 것 같아. 한번 생각해 봐봐요. 우리가 자기장의 근원은 뭐예요? 전류. 그러니까 외부에서 자기장을 탁 걸었을 때 얘가 반대 극성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면 위로 올라가는 거 반대로 가는 게 캔슬아웃 되잖아. 사라져 버리잖아. 그죠? 그래서 안쪽에 자기장이 없는 네거티브 인덕션이 제로인 영역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가 반대 극성을 가진 자석이라는 거야. 반대 극성을 가진 자석이면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전류가 있어야 돼. 전류가 있는데 그 전류가 놔두면 평생 동안 저렇게 반자성을 가지고 있단 말은 전류가 평생 흘러야 된다는 소리지. 전류가 평생 흐르려고 하면 저항이 0이어야 돼. 저항이 0이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장이 평생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퍼펙트 다이아매그티즘은 반드시 퍼펙트 컨덕티비티를 요구합니다. 근데 이제 퍼펙트 컨덕티비티가 있다고 해서 퍼펙트 다이아매그티즘이 항상 보장되는 건 아니야. 왜냐하면 이걸 한번 생각해 봐봐. 요 이제 초전도 임계 온도라고 하는데 초전도 임계 온도 위에서 초전도 임계 포인트 위에서 자기장을 걸면 이때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매틱 플락스가 바뀌잖아요. d 파이 오브 dt가 0이 아니에요. 그죠? 자기 선속이 바뀐단 말이에요. 자기 선속이 바뀌면 유도 전압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죠? 유도 전압이 생기니까 이 경우에서 전류가 흘러요. 흐르는데 도체 속에서 저항이 있으니까 유도 전류가 금방 사라지죠. 그래서 여기 와서 초전도 상태에서 자기가 만들었다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냉각을 시켜본들 여기에서는 완벽한 반자성이 안 생기죠. 그런데 온도를 내려서 자기장을 올리게 되면 저항이 0인 상태에서 유도 전압이 생기고 그럼 유도 전류가 생기는데 저항이 0이니까 여운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서 왼쪽으로 올 때나 왼쪽으로 가서 위로 올 때가 두 개가 상태가 달라요. 소위 말해서 이상적인 도체가 있다면 저항이 여기서는 0이 아니고 여기서 0인 이상적인 도체가 있다면 이 상태가 다른 거야.
A라는 길로 갔을 때하고 B라는 길로 갔을 때 한 번은 반자성이 있고 한쪽에는 한쪽에 반자성이 있고 한쪽에는 반자성이 없는 케이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디얼 메탈은 저항이 0인 것은 반드시 마이스너 상태를 만들지를 않습니다. 초전도는요, 위로 올라가서 내려오면 이상 도체인 경우에는 마이스너 현상이 안 생기는데, 초전도는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마이스너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전도성이, 완벽한 반자성을, 다시 말해 초전도 상태를 담보하지 못합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둘 중에 하나만 찍어라 라고 하면 나는 완벽한 반자성을 찍을 거야. 하지만 이제 우리가 초전도의 특성은 두 가지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것만 알아도 많이 알았는 거예요, 초전도에서. 자, 그러면 이제 왜 초전도가 저항이 0이냐? 이건 어려운 문제예요. 우리 이제 나한테 고체물리를 배웠던 학생들은 일단 금속에 대해서는 다 알아들었어. 금속에 대해서는 알아들었는데, 초전도가 되는 것은 이제 어저께 이야기했듯이 전자가 쌍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요. 전자가 쌍을 이루는데 이것이 이제 어렵습니다. 보조 아인슈타인 컨덴세이션 이렇게 하면 그건 조금 내가 볼 때는 조금 너무 이렇게 너무 도식화했는 거고요. 원칙적으로는 BCS 기저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데, BCS 기저 상태를 만드는 것은 양자역학적 무지무지 어려운 문제. 설명이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마치 이제 보존처럼 보조 아인슈타인 축퇴를 한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BCS 그라운드 스테이트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마이스너 상태가 생기는 것은 타입 1 슈퍼컨덕터, 타입 2 슈퍼컨덕터는 뭐냐 하면, 이 타입 1 슈퍼컨덕터는 이제 퓨어한, 이제 아주 순수한 금속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도핑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합금을 만들면 타입 2 슈퍼컨덕터가 됩니다. 타입 2 슈퍼컨덕터 되는데, 타입 2 슈퍼컨덕터는 뭐냐 하면 타입 1 슈퍼컨덕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저께 이제 김동호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물리한 학생들이니까, 자, 이 엄마손 파일을 놓으면 어떻게 되나? 떨어져. 왜? 중력 때문에. 이제 일반 물리 고전역학 배웠어? 고전역학 배웠어. 자, 그러면 이제 역학을 배운 사람, 일반 물리 실력 말고 역학 배운 사람한테 얘를 떨어뜨린다, 놓았다. 왜 떨어져? 뭐? 어떤 반응이, 어떤 물리 반응이, 어떤 물리 과정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잖아. 자발적으로 일어난다는 말은 이 과정 속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에너지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는 라그랑장 배우는 거잖아. 그치? 해밀토니안 배우든지 뭐 어쨌든 간에 뉴턴 역학은 미분에 의해서 벡터 문제를 풀었는 거고, 그거 귀찮으니까 스칼라 양인 에너지 문제를 가지고 푸는 것이 라그랑장 피직스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에너지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이라는 거예요. 에너지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그 짓을 한다는 거예요. 화학 반응이 왜 일어나? 자발적인 화학 반응 섞어서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는 말은 A, B 화학 물질이 있다가 A, B가 됐을 때 에너지를 낮춘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배우는 게 뭐야? 거기서 프리 에너지 배우잖아. 그지? 그 지금 헬름hol츠 프리 에너지, 깁스 프리 에너지인지 뭐 압력이 어떻게 따라서 다른 문제니까. 그래, 프리 에너지를 낮출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온도를 낮추면 금속에서 초전도가 된다는 말은 에너지를 낮춘다는 거예요. 낮추니까 초전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태가 에너지가 낮은 상태거든?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외부에서 자기장을 걸어주게 되면 반자성이 되니까 전류가 막 흘러야 되지. 다시 말해서 자기장 에너지가 있어. 매그네틱 에너지가 있어요. 자기장을 계속 키우면 키울수록 전류를 많이 흘려야 되니까 자기장 에너지가 계속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야, 내가 초전도 포기하고 자석내 안 밀어낼래 라고 하는 상태가 생길 거잖아. 그죠? 안 그래? 초전도 상태는 에너지를 낮추었는데 자기장을 걸면 초전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안에서 막 전류가 흐르는데 언젠가 나는 전류 흘리는 것보다 나 포기할래. 이거 뭐 손해보는 거야.
라고 하면 게이밍 챗이지, 그죠? 그래서 자기장을 걸면 초전도 상태가 깨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확실한 이야기.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좀 외교 수단이 높은 애들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외부에서부터 이제 적들이 막 몰려오는 거야. 다시 말해서 외부에서 자기장이 높은데 자기장을 막으려고 하면 안에 산성을 높이 쌓아야 되잖아. 산성을 높이 쌓는단 말은 전류를 막 흘려가지고 자기장이 바뀌도록 해주는 영역이 있어야 돼요. 외부세의 압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산성의 높이는 높아져야 되거든. 그러면 그 중에 화친하자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전반적으로 이렇게 싸우지 말고 외국의 요구를 조금씩 들어줍시다. 외교를 좀 하자 그래. 그럼 외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사관들이 들어오지. 대사관들은 뭐야? 치외 법권 지역이라. 그지? 그러니까 어저께 봤던 이 타입 2 스펀닥터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여기 그림이 있나? 없네. 타입 2 스펀닥터, 어제 보텍스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보텍스가 대사관이라고 생각하면 돼. 치외 법권 지역. 그 노멀 상태를, 다시 말해서 금속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안으로 끌어들이면 얘가 오랫동안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거라. 대사관 지어주면 우리 땅 뺏기잖아, 그죠? 치외법권 지역이 생기는 거야. 그렇지만 그 경계 지역에서 또 에너지를 얻을 수 있어.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 표면 에너지하고 컨덴세이션 에너지라고 두 개가 항상 이렇게 또 나눠요. 외교관은 무조건 다 드리는 게 유리하지는 않아. 그래서 어떤 나라를 받아들이는 거는 대사관을 받아들이는 게 유리하고 어떤 대사관을 받아들이는 게 불리하고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서피스 에너지가 0보다 작으면, 다시 말해서 대사를 받아들이면 치외법권 지역을 받아들이는 것이 유리한 경우는 타입 2 스펀닥터라고 해서 안에 뽀꼼뽀꼼뽀꼼 이질적인 요소, 노멀 상태를 유지하면서 오래 버티면 외부의 자기장에 대해서 오랫동안 초전도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 경우에는 낮은 자기장에서 다 깨져버렸는데 이 경우에는 높은 자기장까지 초전도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높은 자기장을 만드는 자석을 만들려고 하면 타입 1을 써야 되겠나? 타입 2를 써야 되겠나? 타입 2를 써야 되겠지. 왜? 높은 자기장까지 초전도 상태를 유지하니까. 그래서 타입 2 스펀닥터를 쓰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한 가지 더 파라미터가 있어요. 이 이제 전류야, 전류. 전류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전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I는 J는 전류 밀도, J는 밀도, 전하 밀도 N, 그 다음에 전하량 Q, V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전류가 흐른다는 말은 V가 있다는 말이라. 자, 그러면 전류를 높이면 V가 커지겠죠. V가 커지면 뭐가 커지나? 운동 에너지가 커지지.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초전도 상태를 유지하는 것보다 더 커지면 초전류를 흘릴 이유가 없지. 이때 초전도 상태를 유지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 어제 배웠던 에너지 갭. 에너지 갭보다 더 큰 에너지를 자기가 가져야 되면 나는 아이고 포기할래. 이것이 어저께 배웠던 Depairing Critical Current Density. 알아들었어요? 한번 생각해봐봐. 손을 잡고 가는데 너무 빨리 달리라 그러면 여러분 초등학교 때 운동회 할 때 손 잡고 달릴 때 막 빨리 달리라고 먼저가 손 놓게 되지. 그지? 손 놓게 되지. 그 갭보다 더 크게, 더 빨리 달리라고 하면 손 놓게 되는 것이 Depairing Current Density. 그런데 우리는 Depairing Current Density는 HC에 해당되는 건데, 이제 연력학적인 의미인데, 우리는 이제 요 연력학적인 그 한계를 타입 2 스펀닥터로 이제 피해갔거든? 그러면 요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Depairing Current Density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는가 하면 들어와 있던 대사관들이 자꾸 움직이기 시작하면 자꾸 이전 비용이 들잖아. 이전 비용이 드니까 이전 비용 때문에 저항이 생기는 문제예요. 그래서 대사관 한쪽에 꽉 박아놓고 못 빠져나오게 핀닝, 무슨 말이냐면 핀으로 꼽아보는데 꼽아가 못 움직이게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디피닝 크리티컬 커런트 덴시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피닝 크리티컬 커런트 덴시티 아래에서 놉니다. 그래서 다 차지하고 이제 다 잊어버리고 일정한 온도 아래, 일정한 자기장 아래, 일정한 전류 아래에서만 초전도 상태가 유지된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을 하세요. 그죠? 초전도 상태는 세 가지 파라미터 항상
동시에 만족될 때 유지된다. 자,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K-스타도 했고 지금 이트의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해결합 실증 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 30년, 길게는 50년. 30년 또는 50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라고 물으면 나는 몰라요. 나는 몰라요. 왜? 30년을 내가 예상할 수 있으면 내가 대나무 꼽았을 것 같아. 어? 대나무 꼽고 복채 받아가면서 너는 뭐 대통령 될 거야, 너는 실업자 될 거야 할 것 같아. 그죠? 그게 불가능할 것 같아. 그래서 30년, 50년 후에 뭐가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지만 대강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지금보다 많이 달라져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거 한번 생각해 봐봐. 내가 이제 PC를 처음 샀는 것이 85년인가? 샀어요. PC 이제 그때 이제 8086 프로세서인데 XT. 거기에 이제 매뉴얼 첫 장을 탁 열어봤을 때 아직까지 기억이 나요. 언젠가는 퍼스널 컴퓨터로 영화를 볼 수 있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말이 적혀 있어요. 무슨 말이야? PC로 동영상 보는 것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때는 컴퓨터로 PC로 동영상을 볼 거라고는 상상하기 어려웠어요. 그것이 불과 10년 만에도 그렇게 돼요. 10년 보기도 어려운 거예요. 과학의 발전 사이. 자, 그런데 이제 30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권문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힐륨 문제, 리터당 위스키 값을 표현한 이 힐륨의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안이 뭐냐? 신물질이야. 신물질이 고온 초전도입니다. 그래서 고온 초전도체로 자석을 감을 수 있도록 하는 기술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터 데모를 하기 위해서는 고온 초전도 연구도 갑니다. 근데 고온 초전도 연구는 아직까지 이렇게 하기 어려워요. 어렵다 보니까 현재에 있는 기술로 가야 되는 것이 또 하나는 이렇게 안전빵이 하나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현재로 가고 있는 나이비움 3틴 타입 2 슈퍼컨덕터예요. 얘를 가지고 성능을 최적화시켜서 이제 자석을 만들자라고 하는 두 가지 연구가 병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제안을 했어요. 이제 우리 실험 랩에서는 하이 고온 초전도 선제 특성 연구를 지금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도로 이제 하고 초전도 응용 분야는 뭐 많이 이야기하게 우선 이제 에너지 저장 시설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초전도 상태는 전류를 흘릴 수 있으니까 코일을 감아가지고 놔둬버리면 전류가 영원히 흐르니까 나중에 그걸 전류를 빼먹으면 되겠지? 이런 전류 저장 시설 스매스라고도 부르는데 아니면 연구용 자석도 만들 수 있고 뭐 그다음에 이제 자석이 있으니까 MRI, NMR 이제 그 여러분들 그 화학 시간에 배운 NMR 또 병원에 가면 우리 이제 골격 구조를 볼 수 있는 이제 MRI 그다음에 변압기, 모터, 입자 가속기. 이 모터 하는 이야기 할게. 모터는 재밌어요. 내가 이런 이야기 나는 이제 그렇게 좀 나름대로 조금은 진보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분함은요. 바다 수영 좀 해본 사람 있어요? 수영하면 수영이 허벌나기 어려워요. 그죠? 왜? 비스코시티가 커서 그래요. 물속에서 가기가 힘들어. 군함을 딱 한 척을 건조하고 나면 얘가 퇴역할 때까지 전쟁 안 일어나면 사실 쓸모가 없지. 근데 배는 무조건 빨리 달려야 되겠지. 전쟁이 일어났을 때 몸이 굼뛴 놈하고 뭐 빠른 놈하고 하면 빠른 놈이 훨씬 유리하잖아. 그래서 군함을 건조를 하면 얘가 풀 스피드로 100% 힘을 내가지고 쫙 움직이는 거는 전쟁 때 아니면 1년에 한두 번 있는 훈련 때예요. 나머지는 자기가 달릴 수 있는 최고 속도에 엄청나게 낮은 속도로 천천히 다닙니다. 이동하고 이럴 때는. 기름 많이 먹는데 그지?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장치는 엄청나게 큰 엔진을 달고 다니는데 이 엔진이 필요한 것은 자기 수명 동안에 1%도 안 되는 거야. 99%는 몸집만 큰 걸 들고 다니는 거죠. 그러면 묻지마 관광을 하는 국방부에서는 오케이, 군함에
엔진을 작게 만들어가지고 싣고 다니면 평소 때는 뭐 1%밖에만 풀 파워를 안 쓰니까 나머지는 가벼운 놈을 들고 다닐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똑같은 성능의 크기가 작은 놈. 그러니까 초전도 모터를 만들면 좋겠다. 초전도 모터를 만들면 전도체로 크기를 어저께 김동 교수님이 이야기했죠. 컴팩트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무게가 가벼운 거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또 이제 입자 가속기. 입자 가속기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지, 그죠? 뭐냐 하면 가속을 한다는 것은 전압을 걸어서 앞으로 밀어준다는 거잖아. 전압을 걸어서 앞으로 밀어줘야 되는데 방법이 이제 계속 밀어줘야 되는데 밀어주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길이가 길어져야 돼. 길어져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럼 영원히 길게 할 수는 없잖아. 이거 태양까지 길게 가자고 이렇게 곤란하잖아. 한번 생각해 봐봐요. 저게 하이젠버그 언서티니 프린시플을 보라고. 델타 E 곱하기 델타 T는 하바 하프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다시 말해서 에너지를 정밀하게 측정하려고 하면, 다시 말해서 작은 에너지를 측정하려고 하면 시간 델타 T 에너지의 정밀도가 이제 높으면 델타 T가 크면 대충 측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소리? 짧은 시간 동안 측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너지의 정밀도를 키우면 키울수록 뭐가 델타 T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커져요. 에너지 델타 T를 키우면 델타 E를 키우면 키울수록 델타 T가 작아요. 자, 우주의 태초에 가려면 델타 T가 작다는 소리잖아. 0에서부터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러려고 하면 델타 E를 키워야 되겠지. 그래서 하이 에너지를 필요한 거예요. 하이 에너지로 가속시키려고 하면 뭐냐 하면 계속 밀어줘야 되니까. 그러면 가속기가 무지 길어야 돼요. 방법이 별로 없지. 그러면 얘를 묶어야 돼, 얘네들도. 그래서 묶는 것이 이제 선 이런 데 가보면 이렇게 이제 프로톤 가속기니까, 여기 하드론 콜라이드니까.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이게 링으로 만들어요. 링으로 만들려고 하면 어찌해야 될까? 자기장 속에서 얘가 이제 이렇게 돌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전도가 이게 필요합니다. 이런 응용들이 있는데 이제 핵융합에 포커싱을 맞춰서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제 요게 이제 리니어 ILC. 근데 ILC가 크기 얼마나 여기 축구장 하나라. 축구장 하나 요만하니까 이게 한번 이 가속기 하나 만들겠다는 게 이제 그렇지. 이터가 무식한 만큼 ILC 이런 것들도 무식해. 선도 무식하고 다 무식한 장치들이. 자, 이제 이터 문제를 조금만 이제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하기 전에 어저께 이제 스퀴드 이야기 들었고 메가트미터 이야기 들었지, 그죠? 이제 뭐 프라운호프 패턴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스퀴드에서 투슬릿에서 인터피어런스 패턴 이야기 배웠고 했어요.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스퀴드를 만들면 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잔머리 굴리는 게 다 뭐예요? 안에서 뇌 전류가 흘러가는 거야. 전류가 흘러가면 뭐가 만들어져? 자기장. 자기장 센서가 있으면 안에서 전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자기장 센서 중에서 가장 민감한 센서가 뭐냐면 스퀴드야. 스퀴드를 이용하면 뇌 안에서 약간 잔머리를 굴리는 게 뭔지를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 하는 것도 뇌자도를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터 이야기를 이제 좀 한 30분 남았으니까 포커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까 이야기했어요. 자, 이제 핵융합 발전으로는 안에서 이제 플라즈마가 여기에 있고, 플라즈마에서 발생되는 에너지, 대부분 이제 뉴트론들이겠죠. 얘네들이 나오면 이 블랭킷이라고 해서 이제 막는 차폐하는 게 있어요. 차폐하는데 두들기면 블랭킷이 뜨거워져요. 뜨거워지는 것을 물로 냉각시키면 물이 끓지. 그리고 전기가 생겨. 전기 터빈을 돌리면 발전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원자로가 돼서 안에 핵 분열에 의해서 나오는 에너지를 물로 식히는 것은 원자로고, 핵융합에 의해서 나오는 에너지를 물로 식혀서 발전시키는 것은 원자로예요. 그래서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요 뒷단, 열교환기 뒷단, 블랭킷하고 열교환기 뒷단은 원리적으로 핵 분열, 다시 말해 핵 원자로하고 같은 거고 안쪽에 코어 부분만 달라요. 그죠? 자, 그러려고 하면 이제 이 토카막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자석이다. 물론 많은 것도 있지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석이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미국의 D3D
그 다음에 독일의 아스텍스는 전자석으로 했어요. 근데 아스텍스 업그레이드 이게 하고 아스텍스 업그레이드 전자석이구나. 이게 독일도 벤델스타시아브넥스 그 스텔레이트고 어쨌든 요 두 가지는 이제 전자석이고 또레스포라라고 하는 것은 TF 코일은 초전도 자석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완전하게 초전도 자석으로 만든 거 다시 말해서 CS 코일, TF 코일, PF 코일 전체를 다 초전도로 만든 첫 번째 장치가 K-스타입니다. K-스타하고 이터의 비교를 보면 대충 이터는 지름이 30m, K-스타는 한 9m, 높이는 한 9m, 이터는 24m. 그러니까 3배. 그지? 반지름이 3배, 높이도 3배. 그러면 어떻게 되나? 볼륨은 3, 3은 9, 3, 9, 27, 27배, 27배 크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틀에서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터가 무식한 거지. 이 이터가 무식한 게 원래 디자인의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됐다 그랬지. 원래 디자인이 얼마나 무식했느냐. 이터 데모는 이터보다 더 커져야 돼요. 이터보다 더 커져야 되니까 이제 장치를 크게 키워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조금 생겼어요. 지금 이터는 대충 이렇게 생각하면 돼. 큰 틀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인류가 기계 제작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최대한 큰 장치로 이해를 하면 많이 틀리잖아요. 왜? 더 크게 더 잘 만들 수 있으면 그거 하자 그랬을 거니까. 이건 대충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이 정도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터 데모가 더 커져야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아? 진짜? 할래? 누가 하는데? 누가 하는데?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컨셉을 조금 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적어도 한국에서 생각했던 K 데모는 이거를 너무 장치를 키우려고 하지 말고 좀 자기장을 조금 더 높이자라고 합니다. 왜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크기가 커지든지 자기장이 크지 둘 다 가야 되는데 크기를 좀 일단 묶는 다음에 자기장이 좀 더 터프해지겠지, 그죠? 자기장을 좀 더 올리자. 그래서 K 데모 쪽에서는 아직까지 초전도 문제가 큰 이슈로 남아 있어요. 자, 이제 이터에서는 이제 우리나라는 초전도 자석을 잘 만들었던 경험이 있어서 이제 TF 코일을 만드는 그 이제 케이블인 컨듀이트 컨덕터라 그래서 이제 조금 설명을 할게요. 그다음에 하기 전에 이제 자석은 아까 말했듯이 TF 코일, CS 코일, PF 코일이 있다. 그다음에 이제 TF 코일은 도나스 형태로 만든다. 도나스 형태를 만드는데 이터인 경우에는 약 12테슬라가 맥시멈 필드 여기 나오고 커런트는 한 70kA 정도 흘린다. 그 다음에 이제 PF 코일은 이렇게 뱅글동글 여기 도나스가 이렇게 있고 도나스 전체를 싸고 있는 거예요. 이 도나스 형태를 싸는 고리 모양으로 이렇게 쫙 쌓는 거고 그 전체를 싸고 있는 것이 PF 코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돼 있는데 위에서 꼭꼭 씌웠다고 생각하면 돼. 얘네들은 주로 하는 역할이 플라즈마의 쉐입하고 스테빌리티를 이제 만드는 거다 이렇게 하면 돼. 저기 그만 끝내고 집에 가라는 소린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뭐가 좀 이상하네. CS 코일은 오케이. 센트럴 솔레노이드 아까 이야기했어요. 처음에 이제 스윙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인덕션 히팅 한다는 것도 이제 PF도 사실은 이제 좀 이해를 해야 되고요. 자,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제 초전도 선재가 이렇게 있어요. 요거 보통 구리선 굵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 만드는 것도 이제 복잡해요. 엄청난 복잡한 프로세스를 갖춰서 이제 요 선을 만들면 선을 가닥을 꼽니다. 가닥을 꼬아가지고 이제 케이블을 이게 이제 우리 여러분들 밧줄 만들듯이 꼬고 해서 이와 같은 굵은 크기를 내는데 내가 지금 오늘 들고 온다는 깜빡했어요. 이터형 CS 코일은 한 40mm
좀 되나요? 대충 이 정도 굵기예요. 이 정도 굵은 이제 케이블로 자석을 감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나이비움 틴 선재가 나이비움 타이타늄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아요. 근데 얘가 문제가 조금 있어요. 내가 초전도 이야기를 하면 항상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물 좋고 정자 좋은 데가 없어. 무슨 소린가 하면 우리 여학생들이 있으니까 이런 예를 들기가 별로 여학생들이 있어. 여학생들을 입장에서 쳐다보자. 우리 자네 저기 저기 자네 연예인 중에 제일 괜찮은 남자가 누구라? 유승호요. 유승호가 누구지? 그 친구에 나온 유승호? 그건 유승용이야? 유승호가 누구야? 어디 나왔어 영화? 그런 거 말고 쉬운 이야기 하자. 아무나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남자. 정우성 좋다. 정우성. 자, 정우성을 남자친구로 가지고 있으면 이제 좋아요. 여기서 잘생기고 돈도 잘 벌어올 거잖아, 그지? 근데 이게 물 좋은 거라. 근데 정자 좋은 곳이 없어. 정우성을 남자친구로 가지고 있어. 이름이 뭐야, 자네가? 연우? 연우가 정우성을 남자친구로 가지고 있으면 너는 행복할 것 같아? 아닐 것 같아, 내 생각에. 정자 좋은 곳이 없어. 정자가 나빠. 왜냐하면 정우성이한테는 여자들이 얼마나 달라붙겠나. 갔다 오면 자기 오늘 뭐 했어, 누구 휴대폰 한번 보자, 뭐 문자 누구 왔던데 이렇게 되는 게 이게 스트레스가 많이 받아요, 그죠? 마찬가지라. 자네가 지금 뭐 이게 여자 뭐 연예인 뭐 누가 있을까? 내가 아는 거 뭐 최지호라고 치자고, 아니 김희선이 옛날 김희선이 아니면 요새 유아 뭐 이런 데 있다가 치자고, 모르겠어 누군지는. 그러면 거기에 결혼하면 호호 자기야 오늘 나 손톱했어 설거지 좀 해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지? 그래서 물 좋고 정자 좋은 것이 없어. 모든 것을 다 갖출 수는 없어요. 고온 초전도도 문제가 뭐냐 하면 예뻐, 온도도 높고 뭐 다 좋은데 얘가 호호호 자기야 나 오늘 설거지 못해 아니면 호호 빨래 좀 해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른 문제를 가져요. 재료적인 특성들이 이게 꼭 선재를 만들기에 적합치 않습니다. 나이비움 틴도 나이비움 타이타늄보다 훨씬 잘생기고 돈 잘 벌어오는 놈인데 얘가 까다로워요. 뭐게 까다로운가 하면 우리가 자석을 감으면 선을 이렇게 막 감아야 되잖아. 막 구부리고 돌리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나이비움 타이타늄이라고 하는 것은 얘가 조금 못생기고 조금 이제 이게 한데 걔는 막 감을 수 있어. 막 돌려도 돼. 그래서 설거지도 잘하고 빨래도 잘해. 이게 좋은 얘기가 아니다. 저기 뭐냐 장도 잘 봐오고 운전도 잘하고 물건도 잘 들어줘. 이제 남자. 그런데 나이비움 T는 돈도 잘 벌고 잘 생겼는데 얘 간수하기가 힘들어요. 무슨 소리냐면 감으면 다 부서져. 그래서 나이비움 T는 어찌해야 되는가 하면 감아놓고 열 처리를 해야 돼요. 얘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케이크를 만들 때 베이커리에 가가지고 빵집에 가서 예쁜 케이크를 만들 때 아저씨들은 카스테라를 잘라가지고 그 다음에 구워가지고 잘라서 포개가지고 안에 크림 좀 넣고 포개가지고 뒤에 싹 싸가지고 케이크 만든단 말이에요. 이것이 나이비움 틴이라면, 나이비움 타이타늄이라면 다 만든 걸로 케이크 만드는 거. 나이비움 틴은 뭐냐 하면 반죽체 케이크 모양을 버무리 가지고 오븐에 넣고 구워가지고 턱 열어보니까 망했네. 턱 열어보니까 안에 덜 익었네. 턱 열어보니까 다 타버렸네. 이런 거예요. 나이비움 틴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아직까지 반죽이야, 반죽. 반죽으로 자석을 감아서 구워내서 살아있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자체가 어려운 거죠. 고온 초전도체도 비슷한 어려움을 갖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TF 코일은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여기 이제 TF 코일에 있는 CICC를 집어넣는데, 요 아까 CICC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요 케이블들이잖아요. 요 케이블이 요 콘듀이트 컨덕터, 콘듀이트 안에 있는 케이블로 만들어져 있는 도체라는 소리예요. 여기 있는 바깥쪽에 있는 이게 금속이 뭐냐 하면
엄청나게 큰 힘을 받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강한 놈이에요. 잘 안 깨지고 이런 놈이어야 돼. 그래서 스테인리스 스틸을 쓰는 것도 부족해가지고, 스테인리스 스틸 수정이 부족해서 인콜로이 908이라고 하는 물질로 하는 거예요. 인콜로이드 908은 또 얘가 호호호 자기야야. 무슨 소리냐면 얘를 넣고 구워야 되는데 넣고 구우면 얘가 문제가 많아지죠. 깨지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소위 말해서 이제 세그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안에 이제 기계적인 특성이 나빠질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터, 특별히 체중압은 어렵다. 좀 더 다시 한번 이야기하기로 하고, 여기 사람 크기 하나인데, 요게 이제 도나스의 한 쪼가리, 18분의 1쪼가리에 해당되는 자석이 이만한 크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 사람이 여기. 이거 이야기했고요. K-스타 프로젝트는 이제 그 한국이 해서 이 복잡한 단계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 조립해서 이렇게 지금 현재 건설 완료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제 한 15분 남았으니까 이제 그 전반적으로 초전도하고 해교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해교압은 어려운 프로세스인데 얘를 이용해서 발전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발전하겠다라고 하면 그릇을 가두어 가지고 켜놓고 전기를 빼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이블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충분히 경제성을 가져야 되는 거야. 자, 그러려고 하면 일단 플라즈마를 가둘 수 있는 그릇을 만든다는 측면에서 초전도가 필요하다. 초전도 자석이 필요하다. 그럼 초전도 자석도 어떤 초전도 자석이어야 되느냐 하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로선 크라이테리아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높은 자기장이 필요하다. 물론 크기도 커야 되겠지만 높은 자기장이 필요하다. 그럼 높은 자기장을 하려고 하면 전자석으로 안 되니까 초전도 자석으로 한다. 초전도 자석으로 했는데 문제가 뭐냐? 엄청나게 높은 자기장, 엄청나게 높은 전류를 흘려주더라. 여기에 살아남을 수 있는 거야 되겠다. 그러면 높은 자기장하고 높은 전류에서도 초전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물질을 찾아야 된다. 그러면 걔네들이 호호호 아니면 자기야 오늘 뭐 나는 자기 데리러 못 가. 오늘이 우리 결혼 기념일이었냐? 술 먹고 딱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물질들을 다루게 된다. 자연은 그래요. 자연은 물 좋고 적자 좋은 데가 없어.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초연도 기술로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성능이다라고 하면 돼요. 여기 재미있는 사실은 많은 문제점들이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초연도 선제를 감아놓고 다 했는데 또 켜려고 하다 보니까 켜니까 어떻게 되는 일이 생기는가 하면 김밥을 이제 쌌어요. 아까 김밥이 김이 아주 단단한 물질이라고 그랬죠. 단단한 물질로 김을 쌌는데 순대를 했는데 순대 안에 이 당면이 이제 이렇게 있단 말이야. 당면도 힘을 받는 거야. 당면이 힘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얘가 초연도 상태가 성능이 또 나빠져. 이와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초연도 상태에서 힐륨을 집어넣고 하면 안에서 초연도가 저항이 없어서 뭐 하다고 하지만 결국은 또 조금씩 또 손실이 있어요. 그러면 헬륨이 끓으면 안에서 어떻게 돼요? 기체가 되어버리면 부피가 커져서 막혀버리잖아. 막힌다는 말은 안 흐른다는 소리잖아. 기체가 커져버리면 액체가 못 지나가지.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냥 액체를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슈퍼 크리티컬 힐륨이라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물이 끓는 온도가 얼마냐? 100도. 압력을 낮추면 온도가 내려가. 압력을 높으면 끓는 점이 올라가. 압력을 높여서 끓는 점이 올려서 이용하는 좋은 주방 용기가 뭐라? 압력솥이야. 압력솥으로 고기 끓이면 고기 익히면 고기가 흐물흐물해져요. 왜 그래? 압력이 높으니까 끓는 점이 올라가. 끓는 점이 올라가니까 단백질이 높은 온도까지 계속 안에서 있는, 그러면 안에서 단백질이 이게
이게 뭡니까? 결합이 약해져서 고기가 흐물흐물흐물 돼서 이제 먹기가 좋은 거예요. 그게 압력밥솥이라. 압력밥솥랑 똑같아요. 압력을 높이면 이제 온도가 올라가요. 올라가는 놈을 어떻게 돼? 물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차게 만들면 높은 압력에 낮은 온도의 액체를 만들 수 있지. 이것이 이제 슈퍼크리티컬 힐륨이라는 거예요. 슈퍼크리티컬 힐륨을 집어넣어서 그러면 온도가 올라가더라도 얘가 압력이 높으니까 아직까지 안 끓게 돼요. 그런 것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생각해 볼 수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다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터 같으면 길이가 기니까 힐륨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안에다가 챈더를 만들어서 힐륨이 지나는 가는 길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안에서 지네들끼리 또 초전도가 문제가 생기면 얘네들이 타면 안 되니까 10조짜리가 뭐 해가지고 타버리면 곤란하니까 타지 않게 안전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구리도 많이 집어넣어야 되고 뭐 별짓을 다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드는 거예요. 자, 오늘 내가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오늘 초전도 문제는 수식도 많이 안 쓰고 그림만 해가지고 좀 저속하게 비속어까지 쓰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했던 이유가 지난 3시간 동안 하나도 못 알아듣는 이야기를 좀 하다가 요번에 초전도도 양자 문제로 이야기해가지고 쭉 이야기해보 진짜 양으로 훅을 2번 맞고 KO 될 것 같아서 첫 번째 전반적인 그림, 공학적인 문제, 그 다음 공학적인 문제에서 왜 물리가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했습니다. 물리 문제 찾아보려고 하면 초전도 현상은 2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완벽한 전도성, 완벽한 반자성. 그러면 완벽한 전도성, 완벽한 반자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파라미터가 중요하다. 자기장, 온도, 그다음에 전류. 그러면 자기장, 온도, 전류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초전도 영역 속에서 초전도 자석을 만들 수 있다. 초전도 자석을 만들게 되면 높은 자기장을 에너지 손실을 줄여서 할 수 있다. 근데 헬륨 쓰면 문제가 한 가지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헬륨 가스를 액체 헬륨으로 만들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저온에서 1W의 이제 열이 생긴다고 치면 전력이 1W 소모가 된다면 얘를 1W의 냉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전력, 냉동기를 돌려야 되니까 냉동기를 돌려야 되는 것이 뭐냐면 1kW 1000배가 들어요. 그렇게 머리가 딱딱 아파서 아까 1옴이면 1기가와트라고 했는데 1와트가 또 1000배라고 했으니까 기가 테라와트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초전도를 쓰면 이제 뭐 1오음이 아니라 1나노옴 뭐 이런 수준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갖다 붙이고 뭐 별짓을 다 할 때 1나노옴은 쉽게 생길 수 있거든.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무지무지 어렵다 이야기를 계속 하고 싶었고, 두 번째 초전도는 노벨상이 카멜링 온네스가 노벨 초전도 현상을 발견함으로 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BCS가 초전도 이론을 아까 말했던 그 양자 문제를 풀어서 받아요. 그 다음에 1987년에 고온 초전도 현상을 해서 베트노츠하고 뮬러가 받아요. 그 다음에 아프리코조프가 한 사람이 아까 보텍스 구조를 알게 돼서 아프리코조프가 받아요. 그 다음에 또 긴츠부르크가 받아요. 토탈 5번 받아.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한 분야에서 노벨상이 이렇게 나오는 건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노벨 물리학상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필드가 초전도라는 말은 그만큼 학문적으로 어렵고 재미있고 최고의 토픽이라는 거예요. 양자 물리. 이거를 이야기하려고 하면 여러분들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해갔어요. 피해갔지만 전반적인 틀에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내가 설명해 보려고 노력은 했었어요. 두 번째는 초전도가 예뻐요. 왜? 자석 만들기 좋고 전류를 손실이 없이 흘려줄 수 있고, 세 번째 얘를 가지고 엄청나게 좋은 센서도 만들 수 있고 컴퓨터도 만들 수 있고 필터도 만들 수 있고 별것을 다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재수 나쁘게 또는 재수 좋게 87년에 석사를 시작할 때 고온초전도 노벨상 받는 바람에 내가 전공을 고온초전도를 하게 됐어요. 근데 해놓고 보니까 고온초전도체는 너무나 유명한 연예인이었어요. 내가 감당하기는 좀 버거운 연예인이었어. 이게
거의 30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까지도 큰 프로그레스는 없습니다. 왜? 물론 많이 왔어요. 많이 왔는데 우리가 87년에 전 인류를 바꿀 거라고 생각했던 고온 초전도 기술이 아직까지 우리한테 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술들은 한 50년을 두고 시장에 진입하거든요. 그래서 한 20년 후쯤 되면 초전도를 이용해서 고온 초전도를 이용해서 어떤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만약에 이제 핵융합 관련 일을 한다면 이 K 데모에 관련되는 일을 하게 되는 세대가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일은 이터보다도 훨씬 더 챌린징하다. 한번 해볼만하다. 해볼만한데 첫 번째 뭐냐?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준비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관심 있는 학생들은 한번 도전 의식을 가지고 해보는 것도 나는 과히 나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에 와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요 일을 하게 될 거고 나도 지금 요 일을 기획하는 과제에 기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참여를 하고 있어요. 이 단계까지는 나는 지금 내 라이프타임에서 하는 것 같지는 않고 요거까지는 어쨌든 관심을 가지고 좀 쳐다보고 있다 하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하고 질문 받도록 할게요.